참 철학입니다. 네, 오늘은 Q&A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라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답합니다. 그럼 질문을 읽겠습니다. 질문 1. 교수님의 이번 영상을 보니 우수한 철학자라면 대륙 철학적 방법론, 분석 철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론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나요? 아니면 한 가지 방법론에 치우쳐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론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가요? 질문 2. 정치 철학 분야, 예를 들어 찰스 테일러, 말처, 샌델, 롤스 같은 정치 철학자들을 영미 또는 대륙으로 분류를 안 하나요? 그리고 실용윤리학과 실천적 면모로 유명한 피터 싱어, 덕윤리학을 부활시킨 맥킨타이어도 온전히 영미 철학계로 분류가 되나요? 땡땡땡 패틱과 아렌트를 까먹었네요. 네,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 현재 어떤 쪽이 우세한가? 현대 철학자는 항상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으로만 나누어지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금 이 두 질문자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은 요 위를 누르시면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철학, 대륙 철학 시리즈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은 철학의 연구 주제 분야가 아니고 철학적 사고의 스타일이잖아요. 네, 철학적 사고 방법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고 방법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에 와서입니다. 그렇다고 20세기 초 전에는 분석 철학적, 대륙 철학적 사고 방법을 안 썼냐? 그건 아니죠. 제가 언급한 그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고대 그리스부터 철학자들은 분석 철학적, 대륙 철학적 방법을 다 썼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 철학적 사고를 주로 했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대륙 철학적 방법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르메니데스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현상학적 사고의 스타일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을 분석 철학자다, 파르메니데스를 대륙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쓴 분석 철학적, 대륙 철학적 방법론이 20세기 초에 버트란드 러셀이나 루드비히 피트겐슈타인이 쓰던 그런 형태의 분석 철학 또는 하이데거나 사르트르가 쓰던 대륙 철학에 비하면 그리 세련되지 못한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calculator, 계산기가 컴퓨터입니다. 영어로 computer라는 말이 computation을 한다는 말이고 라틴어의 루트상 calculation을 한다는 말과 동의어기 때문에 7세기 철학자였던 파스칼하고 라이프니츠가 계산기를 발명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컴퓨터를 발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스칼과 라이프니츠가 컴퓨터를 발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는 계산기는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플라톤과 파르메니데스를 각각 분석 철학자다, 대륙 철학자다 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철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세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이란 구분이 생긴 20세기 초가 아니고 21세기를 훌쩍 넘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석 철학적 사고에서 강조하는 논리적 오류를 피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륙 철학적 사고에서 말하는 역사적 인식, 사회적 통찰, 그리고 직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모든 철학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철학자들의 동의가 생겼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의 동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의 주제를 전문 분야로 삼든 대륙 철학적, 분석 철학적 방법론의 장점을 취해서 철학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하게 된 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철학자의 연구 주제 분야에 따라서 분석 철학 쪽이냐 대륙 철학 쪽이냐 주요 방법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합니다. 좀 극적인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떤 주제 분야는 대륙 철학적 방법론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철학, 분석 논리학, 대륙 철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또 반대로 여성주의, 페미니즘, 해석학, hermeneutics, 후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또는 비평이론, critical theory 이런 분야는 분석 철학을 사용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대륙 철학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하지만 이런 주제 분야에서도 그 반대쪽 방법론을 완전히 배제한다.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수학 철학에서도 대륙 철학적 통찰이 없으면 철학 분석이 아주 힘듭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지만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순수 과학 쪽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분야에 공헌을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성주의, 해석학, 비평이론 이런 쪽에서도 과거에 비하면 분석 철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횡설수설하지 않고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또 논리적 오류를 피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해석학, 여성주의 이런 주제는 대륙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수학 철학은 분석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제 말은 제가 좀 극적인 한쪽의 방법론에만 거의 의지해야 하는 그런 주제 분야를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분야들을 빼면 현대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두 방법론을 조화롭게 씁니다. 물론 조화롭게 쓴다는 게 50%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극적인 한 방법론에 의지하는 분야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월처, 마이크 샌델, 존 롤스, 피터 싱어,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필 패티트, 한나 아렌트 이분들을 나열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먼저 아렌트는 빼야 됩니다. 이분은 현대 철학자가 아니고 20세기 초중반 인물입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였고 또 연인이기도 했죠. 이분은 하이데거 같이 전통적인 대륙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렌트를 뺀 나머지 분들 테일러, 월처, 샌델, 롤스, 싱어, 맥킨타이어, 패티트 이분들은 모두 정치 철학자, 사회윤리학자, 실용윤리학자들입니다. 이 분야들은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적 방법론을 조화롭게 써야 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치 철학, 사회윤리, 실용윤리는 분석 철학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기본 방법론적인 틀은 분석 철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석 철학의 사고의 틀 안에서 대륙 철학적 통찰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영상인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 현재 어느 쪽이 우세한가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서양 철학의 흐름은 분석 철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파트도 앞부분도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철학자라면 대륙 철학적 방법론, 분석 철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수학 철학이나 여성주의 같은 한쪽 방법론을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의 주제 분야는 두 방법론을 조화롭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한쪽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 여기 나머지 질문,
지금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론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나요? 아니면 한 가지 방법론에 치우쳐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론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약간 운을 띄웠는데요. 철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주제 분야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려면 당연히 분석 철학을 공부를 해야겠죠. 여성주의, 구조주의, 해석학 이런 분야를 하면 당연히 대륙 철학을 공부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두 방법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는 분석 철학에 비중이 있는 주제 분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은 분석 철학을 하면서 대륙 철학적 통찰을 사용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질문자께서 한 가지 방법론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철학의 여러 주제 분야에서 한 주제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그 주제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그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두 방법론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방법론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제 생각에는 이상적인 철학자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때 제 분야는 실용윤리입니다. 실용윤리가 정치철학과 다른 점은 정치철학은 큰 시각에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분석하지만 실용윤리는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세부 주제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낙태, 안락사, 마약의 합법화, 반출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항목들을 다루다 보니까 정치철학보다는 더 분석철학적 방법론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철학적 요소가 많이 부족하죠. 더구나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분석철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대륙철학 한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대 철학도 분석철학 스타일로 연구를 합니다. 케임브리지가 아무래도 분석철학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중년이 되고 철학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을 할 때 대륙 철학적 사고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철학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 쪽으로 저도 주제 분야를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실존주의 쪽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처드 롤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석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래그매티즘이라고 실용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도 교수가 또 유명한 분석 철학자인 폴 와이스라는 분이었고 롤티 이분의 논문도 수학 철학자인 화이트헤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반에 실존주의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이데거에 대한 연구로 전환을 해서 하이데거 스터디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저는 롤티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전혀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롤티 같이 이런 철학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철학자가 자신의 분야에서만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만 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싶다 하면 전 존중합니다.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